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농단의 정점에 서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징역 2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재판에 임하는 박 전 대통령의 자세를 준엄하게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에 반성하기는커녕 남 탓으로 돌리는 듯 했다는 겁니다. 오늘의 첫 소식 성혜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러면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합니다.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은 징역 20년형을 받은 최순실 씨를 비롯한 국정농단 사범 51명 가운데 가장 무거웠습니다. 국정혼란의 주된 책임이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재판 출석을 거부해온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선고 재판이 열린 오늘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보여준 모습을 질타하기까지 했습니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최서원에게 속았다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그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선 변호인단은 법원의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선고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아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검찰 측은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항소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마지막으로 국정농단 사범의 1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은 배경에는 40년 지기 최순실이 있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전체 18개 혐의가 주어졌고 이 가운데 16개가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그 가운데 11개는 최순실과 공모 관계에 있었던 범행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윤준호 기자입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 선을 그어왔지만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의 중형을 내린 배경에는 비선 실세 최 씨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태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이를 이용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서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가운데 최 씨와 겹치는 혐의는 모두 13개. 법원은 그중 최 씨의 의견을 따라 미르 K스포츠 재단의 출연을 강요하고 대기업의 최 씨 지인의 회사 지원을 압박하는 등 11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최 씨의 1심 재판에서 무죄로 판단한 삼성의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와 미르 K스포츠 재단 후원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공범 관계로 본 겁니다. 아울러 법원은 정호성 전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 씨에게 유출토록 하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특정 문화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한 블랙리스트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선고 결과를 구치소에서 들었다는데요. 소식을 전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고 당시 접견실에서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유영하 변호사를 만나봤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 선고가 시작되기 직전인 오후 1시 반부터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유영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어 징역 24년이 선고된 오후 4시쯤 접견 도중에 구치소 직원으로부터 선고 결과를 들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 구치소에서 소식을 접했을 텐데 반응이 어떠셨나요? 그냥 담담하게 아무 말씀이 안 계셨던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 변호사는 2시간 반 동안 이어진 접견 내내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선고 결과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로부터 향후 재판 절차에 대한 설명도 들었지만 항소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엄격한 증거에 따른 재판이었나 아니면 선입견과 예단에 따라서 결론에 짜맞춘 판결이었냐. 저희는 후자에 가깝지 않나요? 유 변호사는 접견을 마친 뒤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을 찾아 구치소 영치품으로 보낼 책을 골랐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부는 도로에 눕거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대통령님 선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지금 잠시 자리에 누워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동 법원 삼거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지자들이 도로에 드러났습니다.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항의한 겁니다. 집회에 참석한 일부 지지자들은 도로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거나 목소리를 높이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집회 참가자들은 이미 선고 결과가 정해진 정치보복성 재판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중형을 선고한 김세윤 부장판사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김세윤 배신자 영장을 처단하자! 경찰 추산 1,200여 명의 지지자들은 박 전 대통령이 결국 무죄로 석방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서 서울 강남역 방향으로 거리 행진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민입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직후 청와대와 각 정당은 논평을 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달랐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법원 선고에 대해 환영 대신 안타까운 심경을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모두의 가슴에는 메마르고 스산한 바람이 불었다며 나라 전체로 봐도 한 인생으로 봐도 가슴 아픈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 선고로 보수층 일부가 반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며 오늘을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필 규정이라며 자유한국당의 공동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했다는 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유한국당도 국민 앞에 섰고 대제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대통령제를 문제 삼아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선출한 대통령의 불행한 말년에 참담한 심정입니다.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으로 민주주의를 더욱 진전시키고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판결 내용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며 오늘 이 순간을 가장 간담서늘하게 봐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도형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사회부 배혜림 차장과 뉴스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키워드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항소 딜레마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재판 결과에 불복해서 항소를 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재판 보이콧을 하고 있는데 2심 재판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한다면 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재판을 포기해버리자니 징역 24년이라는 아주 무거운 형이 그대로 확정될지도 고민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최종 선택은 무엇일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재판 결과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89살이 되어야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실제로 24년을 모두 복역해야 하는 건지 국민들은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재판은 1심 결과일 뿐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나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 양측 중에 한쪽만 불복을 하더라도 2심과 3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재판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24년을 감옥에서 지내야 한다고 지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박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무죄를 주장해 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24년형에 당연히 불복할 것 같은데 왜 항소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거죠? 네, 박 전 대통령이 선뜻 항소를 하지 못한 이유는 그동안 재판을 보이콧해왔기 때문입니다. 법원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주장해왔죠. 그러면서 재판 받기를 거부해왔는데 앞으로 재판은 또 받겠다 이런 의사를 밝힌다면 이 일관성에 결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은 재판 보이콧을 결정한 지난해 10월부터 이미 항소 포기를 검토해 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이 아닌 곳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는 이 정치적인 행보에
무게를 두어보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항소를 포기하고 법원을 불신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략이 유력한 건가요? 네, 그런데 또 박 전 대통령이 머뭇거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항소를 포기하게 되면 1심 재판이 부당하다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항소를 하자니 그동안의 보이콧 전략이 우스워지고 항소를 포기하자니 법원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이 진퇴양난 딜레마 상황에 빠진 겁니다. 유영아 변호사 오늘 채널A가 단독 인터뷰했는데요. 그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1심 판결이 유죄로 선고됐다 해서 그것이 진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판결 결과가 진실을 담보하지는 않기 때문에 언젠간 역사의 법정에서 진실은 드러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항소를 할지 말지 애매하게 결과를 얘기하지 않고 앞으로 진실이 드러날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 결국 박 전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 유 변호사를 다시 만나서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로 이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마무리가 됐어요. 네. 만약 항소심으로 올라가거나 대법원까지 간다면 남은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쟁점, 법원이 정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삼성의 뇌물 액수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줬다는 뇌물 액수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받았다는 뇌물 액수가 다르게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에서 36억 원의 뇌물을 준 것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받았다는 뇌물 액수는 73억입니다.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사안이 아주 중대한 만큼 앞으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쳐서 최종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 선고가 된 벌금 액수에도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네. 180억 원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만약 이 액수를 다 못 내면 어떻게 됩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벌금을 내지 못한다. 그렇다면 3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해야 한다. 이런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 얼마나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내곡동 자택 28억 원가량이고요. 유영아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는 수표 30억 원과 현금 10억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예금 10억 원까지 합치면 78억 원 가량입니다. 이걸 모두 벌금으로 낸다 해도 벌금이 180억 원이기 때문에 100억 원 가까이 모자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벌금을 제대로 못 낸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4년 동안 징역형을 마친 뒤에 추가로 3년을 더 노역장에 머물러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배혜림 차장이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지방선거 소식입니다. 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이 누군가가 쓴 SNS 글 때문에 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바로 문재인, 노무현 두 전 현직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은요, 이 글이 유력 후보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부인 김혜경 씨가 쓴 글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상황을 김민지 기자의 리포트로 보고 잠시 후 민주당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청년들과 만나 고민 상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부인 김혜경 씨와 이니셜이 같은 SNS 계정자가 경쟁 상대인 전해철 예비후보를 비방한 글을 올려 동일인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데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는 SNS 문제. SNS 얘기는 하지 맙시다. 이 후보는 대신 전날 SNS에 아내는 SNS를 하지 않는다면서 아내에 대한 도를 넘는 인신공격과 마녀사냥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해철 후보는 이재명 후보 측에 해당 계정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함께 확인해보자고 나섰습니다. 도덕성 이런 부분을 검증하기 위함인데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 저는 답변을 안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양기대 예비후보도 이 계정의 소유자가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까지 저속하게 비판했다며 고발하자고 가세하는 등 오는 18일 경기도지사 경선을 앞두고 선두를 향한 공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 변수 중 하나가 두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손을 잡느냐 마느냐겠죠. 두 당을 이끄는 두 대표 정치인들, 연대는 없다고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눈앞의 승리를 포기하더라도 너만은 밟고 일어서겠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보수적 통을 놓고 벌이는 이번 선거 태세입니다.
우리가 경쟁하고 싸우고 이겨야 될 대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지방선거가 끝나면 사라질 당이라며 바른미래당을 정조준합니다. 서로 적폐와 사이비 우파로 부르며 정리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보수표가 갈리더라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정치 지형의 새 판을 짜겠다는 의도입니다. 실제로 서울과 경기 외엔 연대할 지역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벼랑 끝 대결을 불러오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진보 진영에선 연대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의 경남권 연대를 시사했고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울산에선 민주당과 민중당 연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를 통해 보수 텃밭인 PK와 울산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겠다는 겁니다. 보수와 진보가 정반대 전략을 세운 가운데 선거연대가 막판까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4월 임시국회를 수집해 놓았지만 일주일째 국회는 문을 못 열고 있습니다. 여야는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고 있지만 국민들이 보기엔 50보 100보란 지적도 나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닷새째 개점 휴업, 급기야 방탄 국회 비판도 나옵니다. 여야는 의원직 박탈 위기에 처한 소속 의원들을 지키려 의도적으로 개회를 미룬다고 서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불법 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홍문종 의원을 지키기 위해 체포동의안 보고를 늦추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4월 임시 파행은 모렴치의 극치입니다. 제출된 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 보고도 받아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공영방송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주장하며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는 속내에 개헌 저지와 방탄 의도가 깔렸다는 겁니다.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성추행 의혹이 일자 사직서를 낸 민병두 의원의 의원직을 지키려 꼼수를 쓴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처리해야 합니다. 원내 일당과 국회의장 자리를 지키려고 민주당이 5석 차이 나는 원내 일당 자리를 지키기 위해 5월 말 후반기 원구성 협상 때까지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어찌됐든 여야 모두 민생 법안 처리를 미룬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네, 뉴스 분석입니다. 민주당 취재하는 이동훈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뉴스 분석 키워드는 뭔가요? 오늘의 키워드 경기도 내전입니다. 네, 민주당 사정 저희가 좀 얘기해 드린 대로인데 지금 좀 본질을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가장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겁니까? 네, 해경궁 김 씨라는 문제의 트위터입니다. 08HK김. 이게 이재명 전 시장의 부인이죠. 김혜경 씨 이니셜 그리고 출생월인 8월과 같아서 혹시 같은 인물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당내 경쟁자인 전해철 의원과 또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글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문 대통령을 좀 비하하는 표현을 썼고 제2의 박근혜라는 표현을 쓰면서 문 대통령 지지층을 자극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저거 누가 썼는지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건가 본데 일단 질문을 하지만 답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부인 김혜경 씨는 SNS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인스타그램 계정이 발견됐습니다. 네. 이 전 시장은 작년 선거 당시 캠프 자원봉사자가 만들었다가 지금은 방치한 계정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지금은 SNS 계정이 삭제된 상태여서 고발을 하고 수사를 해야지 누가 해경궁 김 씨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스타그램 이미지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런 이미지 있지만 이건 안 쓰고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최소한 내용을 보면 부인은 아니래도 그 주변 사람이 썼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그런 정황이 담긴 좀 글이 있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전 시장의 가족 입원 확인서 같은 개인적인 자료가 좀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 전 시장이 기자에게 하는 말을 옆에서 들었다는 그런 취지의 글을 올려서 혹시 이 전 시장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전 시장은 당연히 절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
양쪽에서 공이 만약 아니라면 누군가가 나쁜 일을 한 거니까 고발하자 얘기했잖아요. 네. 어떻게 좀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까? 지금 당내 경쟁자죠. 전해철 의원과 양기대전 광명시장이 공동 고발을 하자고 했는데 이 전 시장 무대응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괜히 뭐 공동 고발 이런 거 했다가 판이 커져서 뭐 얽히는 걸 원하지 않는 건데요. 전해철 의원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단독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일단 경기도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떻게 귀결이 될지 궁금한데 또 논쟁이 하나 된 게 있잖아요. 이건 전국적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만 자, 노무현, 문재인, 김대중 이 세 명의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들의 호칭 문제잖아요. 네, 민주당 선관위에서 며칠 전에 경선 여론조사를 할 때 이력 속에 노무현, 문재인을 쓰지 못하게 하기로 했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제16대 대통령 청와대 비서관 홍길동을 지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제16대 대통령으로 쓰게 했는데 네.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뒤집어 버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 홍길동을 지지하시겠습니까? 노무현 정부를 쓰면은 여론조사에서 20%포인트 가까이 높게 나온다고 하기도 합니다. 네. 완전히 결과가 뒤바뀌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노무현, 문재인을 못 쓰면은 친노, 친문이 불리해지니까 네. 이제 최고위에서 바꾼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여러 가지 이 의견이 왔다 갔다 하다가 추미애 대표가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쓰자. 그쪽으로 가닥을 잡은 건데 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한 예만 들어도 전해철 의원만 해도 네. 노무현 정부 대통령 민정수석이거든요. 네. 그런데 선관위 결정대로 하면은 노무현 정부를 못 쓰게 되니까 네.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는 앞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민정수석을 지냈다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거니까 네. 자, 역시 경기도 내전 중에 한 축인 전해철 의원에게 좀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졌다고 설명이 가능했군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추미애 대표가 결정한 것이 뭐 문자가 많이 와서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결선 투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도입하지 않은 기류가 있었는데 갑자기 도입을 했거든요.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원들이 추미애 대표에게 결선 투표를 수용하라는 문자를 보냈다. 네. 이 결선 투표가 수용이 되면은 아무래도 뭐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이재명 시장에게 불리할 네.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점이 작용했다는 것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정치부의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감시해야 할 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와 논란인데요. 역시 은행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채널A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야당은 사퇴 촉구를 더 거세게 요구했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2015년 5월 19일 중국 우리은행 충칭분행 개점식 모습입니다. 이광구 당시 우리은행장과 중국 당서기 등이 참석한 행사에 국회의원으로는 당시 정무위 야당 간사였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유일한 참석자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 원장이 당시 우리은행의 지원으로 외유를 다녀왔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우리은행 측도 당시 비행기 값과 숙박비 등 480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담으로 2015년 5월 25일부터 미국과 이탈리아 등을 방문하기 엿새 전입니다. 이에 앞서 2014년 3월에도 김 원장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거래소 지원을 받아 우즈베키스탄을 다녀왔습니다. 야당은 뇌물성 갑질 외유 진상조사단 구성 계획까지 밝히며 김 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금융 전문가 자리에 갑질 전문가를 낙하산시키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고 공정입니까? 이것은 황제 출장입니다. 법적으로도 부적절한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고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김 원장이 아무 설명이 없어서 달리 입장을 밝힐 것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환경부가 뒤늦게 현장 점검에 나섰지만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단체가 재활용품 수거에 동참하겠다고 성명을 냈지만 곧바로 대란이 해소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우 기자입니다. 문제가 커진 뒤에야
부산을 떠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닙니다. 환경무능의 극치 환경부 장관은 분리수거 대상입니다. 연일 국무총리와 정치권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환경부는 어제부터 부랴부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직 재활용품 수거가 중단된 곳이 정확히 어딘지 구체적인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13,000여 개의 재활용 업체와 고물상이 속한 한국자원순환단체 총연맹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환경부와 재활용품 수거 중단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번 성명으로 실제 쓰레기 대란이 해결될지는 불확실합니다. 현재 쓰레기 수거를 거부하고 있는 수거업체와 선별업체들은 이 연맹에 거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수 선별하는 업체들은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수거 거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수도권 시민들은 내 집 앞 재활용 쓰레기가 언제 치워질지 기다리고 있지만 환경부의 구체적인 대책은 오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네, 27일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 리설주 부부를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청와대가 호칭을 정했습니다.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 대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가 김정은과 리설주의 호칭을 정리했습니다.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으로, 리설주는 여사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국무위원장은 국가 수반을 의미하는 북한의 직책이고 여사는 영부인을 일컫는 우리의 호칭입니다. 북한이 최근 정상국가 이미지를 연출하는 상황에서 이를 인정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친서에 자신을 국무위원장으로 표시했고 북한 매체는 올 초 북한 열병식에서 리설주를 동지에서 여사로 바꿔 불렀습니다. 리설주 여사와 김영남 동지. 통일부는 국가 간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이지만 우리 대통령 호칭과 격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은 오늘 오전 예고 없이 판문점 평화의 집과 자유의 집을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 방문에 앞서서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최근 남북이 화해하는 듯한 이 분위기를 놓고 이거는 김정은이 핵을 완성한 덕분이라고 스스로 치켜세웠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아세안 안보포럼 ARF 만찬장에서 와인잔을 들고 멀뚱히 서 있었던 리용호 북한 외무상. 국제무대에서 번번이 왕따 논란에 휩싸였지만 이번 비동맹운동 강요회의는 달랐습니다. 연일 환한 웃음을 보이며 남북 화해 무드에 대한 비동맹국의 지지와 연대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서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북남 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며 자주 통일의 돌파구를. 그러면서 이러한 국면 전환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룬 국가 핵무력 완성이 가져온 결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핵화 약속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발언입니다. 리 외무상은 이어 러시아를 방문해 외무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김선경 북한 외무성 유럽 담당 국장도 EU 본부에 급파돼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급변 정세 속에 북한이 우군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해달라는 초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와 함께 신북방 삼각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김정은의 의도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아프리카의 가나 해역에서 우리 국민 3명이 피랍된 지 오늘로 10하루째입니다. 행방 아직 오리무 중입니다. 지금 청해부대의 문무대왕함이 피랍 해역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이 해군의 자체 평가입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마린 711호 선장 등 우리 국민 3명이 아프리카 가나 해역에서 피랍된 건 지난달 27일. 대통령 지시로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이 급파됐지만 빨라야 열흘 뒤에나 현장에 도착합니다. 군은 나이지리아 남부 아타바와 아바, 바이엘사 지역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경기도보다 넓은 밀림에서 꼭꼭 숨은 해적들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방국의 지원을 받아서 관련 동향은 계속 확인하면서 이동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군은 미 합참의장과 미 아프리카 사령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위성 등 미군의 정보 자산을 통해 행방을 추적해보겠다는 겁니다. 현재 군은 4가지 작전을 구상 중입니다. 우선 무력 시위를 통해 협상력을 높이고 해적들이 인질을 풀어줬을 때 안전하게 후송하는 게 최선의 방안입니다. 하지만 만약 구출 작전을 해야 한다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바다에서 이루어진 아덴만 여명 작전 때와 달리 지금은 해적들이 내륙 깊숙이 숨은 상태입니다. 미군 도움 없인 소재는 물론 지형 정보도 깜깜이인데다 국제법상 나이지리아 정부와도 병력 투입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문무대왕함에 타고 있는 해군 특수부대원 30여 명이 강줄기를 따라 립보트로 침투할 수 있지만 땅에서의 이동 수단이 없고 화력 지원도 제한됩니다. 아프리카 정세를 잘 알고 있는 유럽 국가와 협조를 비롯해서 인질 구출에 적합한 특수부대와 장비 파견 등 입체적인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가 인질 구출에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빈틈없는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한국GM이 성과급 지급을 보류하자 노조 측이 1박 2일 동안 사장실을 무단 점거했습니다. 정부가 중재에 나섰지만 노사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습니다. 조현상 기자입니다. 한국GM 부평공장 사장실을 들이닥치는 노조원들. 의자와 책상 등 사무실 집기를 바깥으로 빼내고 화분까지 걷어찹니다. 복도에서는 고성이 오갑니다. 카허카잼 사장은 이미 자리를 피했습니다. 한국GM 노조 측은 성과급 지급 지연에 대한 반발로 사장실 등 본관 점거를 이틀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GM 노사가 임금 협상에서 결정한 경력금과 성과급 1,050만 원 가운데 사측은 지난 2월 1차분 600만 원을 지급했고 어제 나머지를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 노조 측은 오늘 오후 사장과의 면담을 다시 요청하며 농성을 풀었고 미지급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 거죠. 묵묵 답답으로 나온다면은 어제보다 좀 더 강한 부평공장을 방문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노사 간 합의가 선행돼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2월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시작된 한국 GM 사태. 미국 GM 본사는 오는 20일까지 노사가 자구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부도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오늘 뉴스터치는 25년간 이어진 관행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12월 16일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세균 감염에 의한 폐혈증이 사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유가족 병원 입원 환자 여러분, 보호자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경찰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영양제 한 병을 여러 주사제로 나눠 쓰는 이른바 분주가 문제였다고 밝혔습니다. 신생아 사망 전날 이 간호사 2명은 신생아 정맥에 주입할 영양제 한 병을 주사기 7개에 옮겨 담았고 신생아 5명에게 투여했습니다. 환자 1명에게 영양제 한 병을 쓰게 한 1인 1병 지침을 어긴 건데요. 오래된 관행이었습니다. 분주 관행은 1993년 이대 목동 병원 개원 시부터 있었고 시간을 25년 전으로 되돌려보죠. 이대 목동병원이 문을 연 1993년만 해도 이런 영양제는 환자 1명당 일주일에 2병까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양제 한 병을 여러 환자에게 나눠 쓰는 이 분주는 병원이 최대한 건강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보건복지부가 이 규정을 없앴지만 병원은 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관행을 끊을 기회는 한 번 더 있었습니다. 2010년 이대 목동병원은 국제의료기관 평가 인증을 받으려고 이 지침을 1인 1병으로 바꿨지만 현장에선 분주 관행이 계속됐습니다. 의료진들은 문제점을 보고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진술했는데요.
건강보험금을 타낼 때는 한 사람당 한 병의 주사제를 쓴 것처럼 허위 청구했습니다. 분주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경찰은 신생아 사망 당일까지도 감염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사용 지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인데요. 이 중 3명은 이미 구속됐죠. 의료진 구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시스템의 잘못으로 생긴 문제의 책임을 실무진의 책임으로 떠넘기려 한다며 반발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이달 중 이대목동병원의 상급 종합병원 지위를 취소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뉴스터치였습니다. 쓰레기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도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대학 입학 때 정시와 수시 비율이 논란이었었죠. 이번엔 수능 시험을 절대평가로 바꿀 것인지 이것이 뜨거운 쟁점입니다. 오늘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10년간 수시를 확대해온 교육부. 하지만 최근 교육부 차관이 주요 대학의 정시 확대를 주문한 것이 알려지자 야당은 발끈했습니다. 행정 편의주의에 빠진 김상곤 장관에게 과연 우리 어린이들을 맡길 수 있는지. 교육부총리 당장 해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락가락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당정청은 오전 7시 비공개로 긴급회의를 가졌습니다.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과 김수현 사회수석, 김상곤 교육부총리와 민주당 지도부까지 총출동했고 사안의 민감함을 감안해 참석자들은 입단속을 주문받았습니다. 지난해 교육부가 추진했다 논란 끝에 1년 유예하기로 한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 쟁점이 됐습니다. 절대평가화도 이제 문재인 정부의 하나의 이제 방향입니다만은 그것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제 종합적인 판단 속에서. 회의에 참석한 한 민주당 의원은 수능 절대평가는 다들 부정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정시를 확대할 경우 절대평가로는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당정청은 정시 확대를 위한 추가 조치는 하지 않기로 해 급한 갈등은 봉합됐지만 올해 8월 대입제도 개편안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오늘 날씨 상황 참 심란합니다. 지금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강풍까지 불어들면서 많은 항공기도 결항되고 지연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은 초속 4.4m의 강풍이 몰아치면서 가만히 서 있기조차도 힘든 정도입니다. 황사가 유입되면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았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는 내일 오전까지 영향을 준 뒤 차차 해소되겠고요. 오후부터는 정상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주말 내내 평년 기온 밑돌면서 싸늘한 날씨도 이어집니다. 특히 내일은 낮에도 10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바람까지 강해서 춥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겨울용 모직 코트 차림이 적당할 듯합니다. 당분간 해상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내일 대부분 해상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따뜻한 봄을 되찾겠고요.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큰 일교차만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가 후에는 옷과 머리에 묻은 먼지를 잘 털어내시고 세안도 꼼꼼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결국 무죄로 석방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서 서울 강남역 방향으로 거리 행진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배현입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직후 청와대와 각 정당은 논평을 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달랐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법원 선고에 대해 환영 대신 안타까운 심경을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모두의 가슴에는 메마르고 스산한 바람이 불었다며 나라 전체로 봐도 한 인생으로 봐도 가슴 아픈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 선고로 보수층 일부가 반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며 오늘을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필 규정이라며 자유한국당의 공동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했다는 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유한국당도 국민 앞에 섰고 대제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대통령제를 문제 삼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선출한 대통령의 불행한 말년에 참담한 심정입니다.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으로 민주주의를 더욱 진전시키고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판결 내용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며 오늘 이 순간을 가장 간담 서늘하게 봐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도형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사회부 배혜림 차장과 뉴스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키워드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항소 딜레마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재판 결과에 불복해서 항소를 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재판 보이콧을 하고 있는데 2심 재판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재판을 포기해버리자니 징역 24년이라는 아주 무거운 형이 그대로 확정될지도 고민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최종 선택은 무엇일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재판 결과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89살이 되어야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실제로 24년을 모두 복역해야 하는 건지 국민들은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재판은 1심 결과일 뿐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나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 양측 중에 한쪽만 불복을 하더라도 2심과 3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재판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24년을 감옥에서 지내야 한다고 지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박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무죄를 주장해 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24년형에 당연히 불복할 것 같은데 왜 항소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거죠? 네, 박 전 대통령이 선뜻 항소를 하지 못한 이유는 그동안 재판을 보이콧해왔기 때문입니다. 법원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주장해왔죠. 그러면서 재판 받기를 거부해왔는데 앞으로 재판은 또 받겠다 이런 의사를 밝힌다면 이 일관성에 결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은 재판 보이콧을 결정한 지난해 10월부터 이미 항소 포기를 검토해 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이 아닌 곳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는 이 정치적인 행보에 무게를 두어보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항소를 포기하고 법원을 불신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략이 유력한 건가요? 네, 그런데 또 박 전 대통령이 머뭇거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항소를 포기하게 되면 1심 재판이 부당하다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항소를 하자니 그동안의 보이콧 전략이 우스워지고 항소를 포기하자니 법원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이 진퇴양난 딜레마 상황에 빠진 겁니다. 유영아 변호사 오늘 채널A가 단독 인터뷰했는데요. 그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1심 판결이 유죄로 선고됐다 해서 그것이 진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판결 결과가 진실을 담보하지는 않기 때문에 언젠간 역사의 법정에서 진실은 드러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항소를 할지 말지 애매하게 결과를 얘기하지 않고 앞으로 진실이 드러날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 결국 박 전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 유 변호사를 다시 만나서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로 이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마무리가 됐어요. 네. 만약 항소심으로 올라가거나 대법원까지 간다면 남은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쟁점, 법원이 정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삼성의 뇌물 액수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줬다는 뇌물 액수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받았다는 뇌물 액수가 다르게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에서 36억 원의 뇌물을 준 것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받았다는 뇌물 액수는 73억입니다.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사안이 아주 중대한 만큼 앞으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쳐서 최종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 선고가 된 벌금 액수에도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네. 180억 원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만약 이 액수를 다 못 내면 어떻게 됩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벌금을 내지 못한다. 그렇다면 3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해야 한다. 이런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 얼마나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내곡동 자택 28억 원가량이고요.
유영아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는 수표 30억 원과 현금 10억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예금 10억 원까지 합치면 78억 원 가량입니다. 이걸 모두 벌금으로 낸다 해도 벌금이 180억 원이기 때문에 100억 원 가까이 모자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벌금을 제대로 못 낸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4년 동안 징역형을 마친 뒤에 추가로 3년을 더 노역장에 머물러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배혜림 차장이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지방선거 소식입니다. 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이 누군가가 쓴 SNS 글 때문에 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바로 문재인, 노무현 두 전 현직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은요, 이 글이 유력 후보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부인 김혜경 씨가 쓴 글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상황을 김민지 기자의 리포트로 보고 잠시 후 민주당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청년들과 만나 고민 상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부인 김혜경 씨와 이니셜이 같은 SNS 계정자가 경쟁 상대인 전해철 예비후보를 비방한 글을 올려 동일인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데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는 SNS 문제에 SNS 얘기는 하지 맙시다. 이 후보는 대신 전날 SNS에 아내는 SNS를 하지 않는다면서 아내에 대한 도를 넘는 인신공격과 마녀사냥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해철 후보는 이재명 후보 측에 해당 계정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함께 확인해보자고 나섰습니다. 도덕성 이런 부분을 검증하기 위함인데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 저는 답변을 안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양기대 예비후보도 이 계정의 소유자가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까지 저속하게 비판했다며 고발하자고 가세하는 등 오는 18일 경기도지사 경선을 앞두고 선두를 향한 공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 변수 중 하나가 두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손을 잡느냐 마느냐겠죠. 두 당을 이끄는 두 대표 정치인들, 연대는 없다고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눈앞의 승리를 포기하더라도 너만은 밟고 일어서겠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보수적통을 놓고 벌이는 이번 선거 태세입니다. 우리가 경쟁하고 싸우고 이겨야 될 대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지방선거가 끝나면 사라질 당이라며 바른미래당을 정조준합니다. 서로 적폐와 사이비 우파로 부르며 정리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보수표가 갈리더라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정치 지형의 새 판을 짜겠다는 의도입니다. 실제로 서울과 경기 외엔 연대할 지역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벼랑 끝 대결을 불러오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진보 진영에선 연대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의 경남권 연대를 시사했고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울산에선 민주당과 민중당 연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를 통해 보수 텃밭인 PK와 울산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겠다는 겁니다. 보수와 진보가 정반대 전략을 세운 가운데 선거 연대가 막판까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4월 임시국회를 수집해 놓았지만 일주일째 국회는 문을 못 열고 있습니다. 여야는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고 있지만 국민들이 보기엔 50보 100보란 지적도 나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닷새째 개점 휴업, 급기야 방탄 국회 비판도 나옵니다. 여야는 의원직 박탈 위기에 처한 소속 의원들을 지키려 의도적으로 개회를 미룬다고 서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불법 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홍문종 의원을 지키기 위해 체포동의안 보고를 늦추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4월 임시 파행은 모렴치의 극치입니다. 제출된 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 보고도 받아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공영방송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주장하며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는 속내에 개헌 저지와 방탄 의도가 깔렸다는 겁니다.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성추행 의혹이 일자 사직서를 낸 민병두 의원의 의원직을 지키려 꼼수를 쓴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처리해야 합니다. 원내 일당과 국회의장 자리를 지키려고 민주당이 5석 차이 나는 원내 일당 자리를 지키기 위해
5월 말 후반기 원구성 협상 때까지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어찌됐든 여야 모두 민생 법안 처리를 미룬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네, 뉴스 분석입니다. 민주당 취재하는 이동훈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뉴스 분석 키워드는 뭔가요? 오늘의 키워드 경기도 내전입니다. 네, 민주당 사정 저희가 좀 얘기해 드린 대로인데 지금 좀 본질을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가장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겁니까? 네, 해경궁 김씨라는 문제의 트위터입니다. 08HK김. 이게 이재명 전 시장의 부인이죠. 김혜경 씨 이니셜 그리고 출생월인 8월과 같아서 혹시 같은 인물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당내 경쟁자인 전해철 의원과 또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글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문 대통령을 좀 비하하는 표현을 썼고 제2의 박근혜란 표현을 쓰면서 문 대통령 지지층을 자극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저거 누가 썼는지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건가 본데 일단 질문을 하지만 답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부인 김혜경 씨는 SNS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인스타그램 계정이 발견됐습니다. 네. 이 전 시장은 작년 선거 당시 캠프 자원봉사자가 만들었다가 지금은 방치한 계정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지금은 SNS 계정이 삭제된 상태여서 고발을 하고 수사를 해야지 누가 해경궁 김 씨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스타그램 이미지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런 이미지 있지만 이건 안 쓰고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최소한 내용을 보면 부인은 아니래도 그 주변 사람이 썼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그런 정황이 담긴 좀 글이 있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뭐 이재명 전 시장의 가족 입원 확인서 같은 개인적인 자료가 좀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 전 시장이 뭐 기자에게 하는 말을 옆에서 뭐 들었다는 그런 취지의 글을 올려서 혹시 이 전 시장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네.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전 시장은 당연히 절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 양쪽에서 공히 고발, 만약 아니라면 누군가가 나쁜 일을 한 거니까 고발하자 얘기했잖아요. 네. 어떻게 좀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까? 지금 당내 경쟁자죠. 전해철 의원과 양기대전 광명시장이 공동 고발을 하자고 했는데 이 전 시장 무대응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괜히 뭐 공동 고발 이런 거 했다가 판이 커져서 뭐 얽히는 걸 원하지 않는 건데요. 전해철 의원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단독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일단 경기도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떻게 귀결이 될지 궁금한데 또 논쟁이 하나 된 게 있잖아요. 이건 전국적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만 자 노무현, 문재인, 김대중 이 세 명의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들의 호칭 문제잖아요. 네, 민주당 선관위에서 며칠 전에 경선 여론조사를 할 때 이력 속에 노무현, 문재인을 쓰지 못하게 하기로 했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제16대 대통령 청와대 비서관 홍길동을 지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제16대 대통령으로 쓰게 했는데 네.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뒤집어 버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 홍길동을 지지하시겠습니까? 노무현 정부를 쓰면은 여론조사에서 20%포인트 가까이 높게 나온다고 하기도 합니다. 네. 완전히 결과가 뒤바뀌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노무현, 문재인을 못 쓰면은 친노, 친문이 불리해지니까 네. 이제 최고위에서 바꾼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여러 가지 이 의견이 왔다 갔다 하다가 추미애 대표가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쓰자. 그쪽으로 가닥을 잡은 건데 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한 예만 들어도 전해철 의원만 해도 네. 노무현 정부 대통령 민정수석이거든요. 네. 그런데 선관위 결정대로 하면은 노무현 정부를 못 쓰게 되니까 네.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는 앞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민정수석을 지냈다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거니까 네. 자 역시 경기도 내전 중에 한 축인 전해철 의원에게 좀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졌다고 설명이 가능했군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추미애 대표가 결정한 것이 뭐 문자가 많이 와서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결선 투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도입하지 않은 기류가 있었는데 갑자기 도입을 했거든요.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원들이 추미애 대표에게 결선 투표를 수용하라는 문자를 보냈다. 네. 이 결선 투표가 수용이 되면은 아무래도 뭐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이재명 시장에게 불리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점이 작용했다는 것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정치부의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감시해야 할 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와 논란인데요. 역시 은행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채널A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야당은 사퇴 촉구를 더 거세게 요구했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2015년 5월 19일 중국 우리은행 충칭분행 개점식 모습입니다. 이광구 당시 우리은행장과 중국 당서기 등이 참석한 행사에 국회의원으로는 당시 정무위 야당 간사였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유일한 참석자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 원장이 당시 우리은행의 지원으로 외유를 다녀왔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우리은행 측도 당시 비행기 값과 숙박비 등 480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담으로 2015년 5월 25일부터 미국과 이탈리아 등을 방문하기 엿새 전입니다. 이에 앞서 2014년 3월에도 김 원장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거래소 지원을 받아 우즈베키스탄을 다녀왔습니다. 야당은 뇌물성 갑질 외유 진상조사단 구성 계획까지 밝히며 김 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금융 전문가 자리에 갑질 전문가를 낙하산시키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고 공정입니다. 이것은 황제 출장입니다. 법적으로도 부적절한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고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김 원장이 아무 설명이 없어서 달리 입장을 밝힐 것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환경부가 뒤늦게 현장 점검에 나섰지만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단체가 재활용품 수거에 동참하겠다고 성명을 냈지만 곧바로 대란이 해소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우 기자입니다. 문제가 커진 뒤에야 부산을 떠는 것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농단의 정점에 서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징역 2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재판에 임하는 박 전 대통령의 자세를 준엄하게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에 반성하기는커녕 남 탓으로 돌리는 듯 했다는 겁니다. 오늘의 첫 소식 성혜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러면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합니다.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은 징역 20년형을 받은 최순실 씨를 비롯한 국정농단 사범 51명 가운데 가장 무거웠습니다. 국정혼란의 주된 책임이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재판 출석을 거부해온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선고 재판이 열린 오늘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보여준 모습을 질타하기까지 했습니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최소원에게 속았다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그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선변호인단은 법원의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선고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아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검찰 측은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항소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마지막으로 국정농단 사범의 1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은 배경에는 40년 지기 최순실이 있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전체 18개 혐의가 주어졌고 이 가운데 16개가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그 가운데 11개는 최순실과 공모 관계에 있었던 범행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윤준호 기자입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 선을 그어왔지만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의 중형을 내린 배경에는 비선 실세 최 씨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태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이를 이용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소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가운데 최 씨와 겹치는 혐의는 모두 13개. 법원은 그중 최 씨의 의견을 따라 미르 K스포츠 재단의 출연을 강요하고 대기업의 최 씨 지인의 회사 지원을 압박하는 등 11개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최 씨의 1심 재판에서 무죄로 판단한
삼성의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와 미르 K스포츠재단 후원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공범 관계로 본 겁니다. 아울러 법원은 정호성 전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 씨에게 유출토록 하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특정 문화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한 블랙리스트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선고 결과를 구치소에서 들었다는데요. 소식을 전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고 당시 접견실에서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유영하 변호사를 만나봤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 선고가 시작되기 직전인 오후 1시 반부터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유영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어 징역 24년이 선고된 오후 4시쯤 접견 도중에 구치소 직원으로부터 선고 결과를 들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 구치소에서 소식을 접했을 텐데 반응이 어떠셨나요? 그냥 담담하게 아무 말씀이 안 계셨던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 변호사는 2시간 반 동안 이어진 접견 내내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선고 결과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로부터 향후 재판 절차에 대한 설명도 들었지만 항소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엄격한 증거에 따른 재판이었나 아니면 선입견과 예단에 따라서 결론에 짜맞춘 판결이었냐, 저희는 후자에 가깝지 않나요? 유 변호사는 접견을 마친 뒤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을 찾아 구치소 영치품으로 보낼 책을 골랐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부는 도로에 눕거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대통령님 선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지금 잠시 자리에 누워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동 법원 삼거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지자들이 도로에 드러났습니다.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항의한 겁니다. 집회에 참석한 일부 지지자들은 도로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거나 목소리를 높이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집회 참가자들은 이미 선고 결과가 정해진 정치보복성 재판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중형을 선고한 김세윤 부장판사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김세윤 배신자 영장을 처단하자! 경찰 추산 1,200여 명의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닙니다. 환경무능의 극치 환경부 장관은 분리수거 대상입니다. 연일 국무총리와 정치권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환경부는 어제부터 부랴부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직 재활용품 수거가 중단된 곳이 정확히 어딘지 구체적인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13,000여 개의 재활용 업체와 고물상이 속한 한국자원순환단체 총연맹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환경부와 재활용품 수거 중단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번 성명으로 실제 쓰레기 대란이 해결될지는 불확실합니다. 현재 쓰레기 수거를 거부하고 있는 수거업체와 선별업체들은 이 연맹에 거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소 선별하는 업체들은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수거 거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수도권 시민들은 내 집 앞 재활용 쓰레기가 언제 치워질지 기다리고 있지만 환경부의 구체적인 대책은 오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네, 27일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 리설주 부부를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청와대가 호칭을 정했습니다.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 대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가 김정은과 리설주의 호칭을 정리했습니다.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으로, 리설주는 여사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국무위원장은 국가 수반을 의미하는 북한의 직책이고 여사는 영부인을 일컫는 우리의 호칭입니다. 북한이 최근 정상국가 이미지를 연출하는 상황에서 이를 인정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친서에 자신을 국무위원장으로 표시했고 북한 매체는 올 초 북한 열병식에서 리설주를 동지에서 여사로 바꿔 불렀습니다. 리설주 여사와 김영남 동지. 통일부는 국가 간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이지만 우리 대통령 호칭과 격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은 오늘 오전 예고 없이 판문점 평화의 집과 자유의 집을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 방문에 앞서서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최근 남북이 화해하는 듯한 이 분위기를 놓고 이거는 김정은이 핵을 완성한 덕분이라고 스스로 지켜세웠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아세안 안보포럼 ARF 만찬장에서 와인잔을 들고 멀뚱히 서 있었던 리용호 북한 외무상. 국제 무대에서 번번이 왕따 논란에 휩싸였지만 이번 비동맹운동 강요회의는 달랐습니다. 연일 환한 웃음을 보이며 남북 화해 무드에 대한 비동맹국의 지지와 연대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서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북남 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며 자주 통일의 돌파구를. 그러면서 이러한 국면 전환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룬 국가 핵무력 완성이 가져온 결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핵화 약속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발언입니다. 리 외무상은 이어 러시아를 방문해 외무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김선경 북한 외무성 유럽 담당 국장도 EU 본부에 급파돼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급변 정세 속에 북한이 우군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해달라는 초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와 함께 신북방 삼각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김정은의 의도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아프리카의 가나 해역에서 우리 국민 3명이 피랍된 지 오늘로 10하루째입니다. 행방 아직 오리무 중입니다. 지금 청해부대의 문무대왕함이 피랍 해역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이 해군의 자체 평가입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마린 711호 선장 등 우리 국민 3명이 아프리카 가나 해역에서 피랍된 건 지난달 27일. 대통령 지시로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이 급파됐지만 빨라야 열흘 뒤에나 현장에 도착합니다. 군은 나이지리아 남부 아타바와 아바, 바이엘사 지역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경기도보다 넓은 밀림에서 꼭꼭 숨은 해적들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방국의 지원을 받아서 관련 동향은 계속 확인하면서 이동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군은 미 합참의장과 미 아프리카 사령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위성 등 미군의 정보 자산을 통해 행방을 추적해보겠다는 겁니다. 현재 군은 4가지 작전을 구상 중입니다. 우선 무력 시위를 통해 협상력을 높이고 해적들이 인지를 풀어줬을 때 안전하게 후송하는 게 최선의 방안입니다. 하지만 만약 구출 작전을 해야 한다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바다에서 이루어진 아덴만 여명 작전 때와 달리 지금은 해적들이 내륙 깊숙이 숨은 상태입니다. 미군 도움 없인 소재는 물론 지형 정보도 깜깜이인데다 국제법상 나이지리아 정부와도 병력 투입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문무대왕함에 타고 있는 해군 특수부대원 30여 명이 강줄기를 따라 립보트로 침투할 수 있지만 땅에서의 이동 수단이 없고 화력 지원도 제한됩니다. 아프리카 정세를 잘 알고 있는 유럽 국가와 협조를 비롯해서 인질 구출에 적합한 특수부대와 장비 파견 등 입체적인 준비가 필요해